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으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봄처럼 화사한 또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11월인데 5월 느낌이 물씬 풍겨서 맞아요. 외투도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름다우세요. 네, 오늘 또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 테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또 실시간으로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댓글도 읽어드리고 같이 소통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사면초가 카카오 창립 이래 최대 위기. K-팝 민낯 보여준 피프티 사태. 메네라 공원을 아시나요? 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하시죠?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요. 바로 사면초가 카카오 창립 이래 최대 위기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카카오가 전반적인 위기에 놓였는데요. 계열사가 워낙에 많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시세 조종부터 회계 조작, 그리고 기술 탈취, 또 경쟁사 죽이기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카오의 주가는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권상희 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우선 가장 크게 터진 문제가 바로 시세 조정 혐의더라고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다른 회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종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겠어요. 일단 사실 지난 2월이었죠. SM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이버와 카카오의 대결 정말 불붙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때 SM 주식 좀 사둘 걸 하고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때 하이브가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가격을 뛰어넘으면서 SM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월 하이브와 SM 경쟁 그러니까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당시 2,400억 원을 들여서 SM 주가를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시세 조정 의혹입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이 카카오의 창업자죠. 이 지금 김범수 센터장이 시세 조정을 직접 지시했거나 아니면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지금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구속된 상태죠. 이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배 대표의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세 조종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이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범은 행동의 고의 외에도 목적까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와 목적 모든 걸 밝혀내야 이 범죄 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만약 시세 조정의 외부적인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고의 요건인 목적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다른 회사가 이 SM을 인수하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이 법률상 시세 조정 범행에 규정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일단 시세 조정이라는 목적이 명백해 보이는 자료 외에 이 고가 매수의 패턴이나 종가 관리의 패턴 등을 통해서 목적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 간 직접적인 약속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된 각종 양태 등을 통해서 입증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또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지난 8월에 이 특사경이 카카오 측 법률 자문을 맡았던 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배 대표 등은 원아시아 파트너스 측과 함께 SM 주식 이 대량을 보유해놓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5% 룰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원아시아 파트너스 카카오 측과 밀월 관계를 이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금감원의 또 적극적인 수사가 눈에 띄던데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금감원에 출석한 바가 있잖아요. 금감원에 대기업 오너가 소환이 된 것도 또 피의자용 포토라인이 설치된 것도 첫 사례였는데 금감원의 특사경이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제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포토라인에 이렇게 김범수 센터장을 세운 것 자체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표출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검찰 또 특사경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강제 수사 과정에서 녹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 센터장이 시세 조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금융당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옥, 카카오 측을 자문한 법무법인 아까 말씀드렸던 율촌 있죠. 그리고 김 센터장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김 센터장의 하이브 공개 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 이런 전언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측 경영진 그리고 법률 전문가 그룹, 금융 전문가 그룹 간의 어떤 대화 녹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것이 아마 지금 금감원에 자신감을 주는 물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는 계열사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이 민변이 카카오 모빌리티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 경쟁사 가멘택시에는 호출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공정위에 이 내용을 신고한 겁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게 이제 요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택시 이 카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택시 호출 앱 시장을 90% 장악한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택시를 이 서비스에서 배제한 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거라고 보고 제재 의견을 공정위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원 회의를 연 뒤에 제재 여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지금 카카오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포의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한 택시기사분이 이 지금 카카오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청취를 한 다음에 카카오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라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모습이 어제 보도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한 듯한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한 건데 사실 역대 어느 정부를 보더라도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사실 이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비판 발언을 내놓은 것 볼 수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이런 작심 발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이 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 이후에 나온 반응인 거죠.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제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승객 또 정부 목소리를 경청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편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카카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느 순간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없으면 되게 불안한 그런 정도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서 감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직 상장을 하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장 주관자사를 선정하고 연내 상장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던 중인데
이 분식회계 관련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천억 원 안팎의 매출액을 부풀렸다라고 지금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부터 감리 중이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 분식 의혹의 핵심, 택시 사업의 매출액을 부풀렸는가 이 여부입니다. 일단 보면 이 택시 운수 회사가 카카오티를 통해서 매칭되는 택시 운송 서비스 이용료의 20%를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이 KM 솔루션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주게 되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운임의 16%에서 17%가량 광고 노출 또 뭐 운행 관련해서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금감원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운임의 20% 전체가 매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금감원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 남은 3%에 3%에서 4%의 순수한 수익만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 복수의 계약도 상호 의존적이면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는 수수료 20%를 받는 것과 이 가운데 대부분인 16%에서 17%를 떼주는 계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차액인 3, 4%만 계약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3, 4%만 매출액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조금 여기서 이견을 달리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은 이 카카오 측의 20%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분식회계와 관련된 부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외에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 계열사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사실 지금 주가 네. 악재가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카카오 VX, 카카오 헬스케어, 또 카카오 모빌리티 등에서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골프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마트 스코어라는 이 회사가 지난 2월에 카카오 VX가 자사 골프장 스코어 운영 솔루션 등을 모방한 서비스를 내놨다고 하면서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또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닥터 다이어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이 저희가 이제 메신저로 사실 처음에 익숙해졌던 기업인데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커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재계서열 15위의 대기업인데 잘 나가던 카카오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로 말 그대로 이 지경까지. 그렇죠. 예. 지금 뭐 카카오에 온통 이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네. 될 텐데요. 일단 자율 경영 체제가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유의 경영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잘 나가던 시기에는 이게 잘 나가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통제, 감시 모든 것들이 지금 리스크가 돼버린 이 시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카카오 계열사가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144개고요. 네. 이게 2년 6개월여 만에 39개의 계열사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37%가량 계열사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가파르게 증가했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사업을 확대한 방식을 보면 돈 되는 사업 빠르게 분사해서 상장을 했고요. M&A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인수합병으로 경쟁하듯이 덩치를 계속해서 불려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커나가기 시작하면 이 기업들이 보통 리스크가 생길 때의 모습을 보면 왜 우리 사람도 살을 빼야 할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살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가 힘들죠. 너무 많이 가버렸어. 그렇죠.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카카오가 이 시기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 기업의 다이어트라는 게 뭐겠습니까? 책임과 통제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로까지 연결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몸집을 불려서 거대 공룡 기업이 됐지만 이것이 이제 후폭풍을 몰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인사, 법무,
상당히 중요한 조직들이에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고 법무, 뭐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조직이죠. 이 지원 조직이 상당히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룹 덩치는 상당히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맞는 조직 내부 체계 그리고 통제 시스템 제때 구축하지 못하면서 카카오가 오늘날 지금 수렁에 빠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실적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신저가를 경신해서 주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6월만 해도 이제 17만 원에 거래됐던 카카오가 지금은 무려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의 4분의 1 정도 폭락했다고 수준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을 한 거니까. 글쎄요, 우리가 예. 왜 주식시장을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은 그냥 눈 감고 가지고만 있어. 쭉 간다. 네, 예. 보지 말라는 거죠.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맞아요. 안 봐도 돼. 이런 회사들이 분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도 아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튼튼하다고. 믿음이 있어서 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지금 거기에 굉장히 실망한 주주들이 많죠. 일단 지금 카카오 주가 보면 최근 수개월 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아주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건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올랐어요. 어제는 37,000원대였는데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38,400원입니다. 어제보다 올랐다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카카오가 한때 17만 원을 넘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거의 한 70-80% 이상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 악재가 겹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이 지금 주가가 떨어진 양상을 봤을 때 10월 지난달에 금감원 특사경 이 수사의 속도가 붙으면서 하락세도 가팔라졌거든요. 10월 13일이 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졌던 날입니다. 네. 주가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법원이 배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마자 3%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주가 3만 원대로 주저앉힌 것 바로 카카오 창업자죠. 이 김범수 창업자가 금감원 소환 조사에 응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때 주가가 장중 37,850원을 기록했는데 최근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겁니다. 사실 지금 카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잔뜩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라 어디까지로 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권가의 목소리입니다. 최고가에 사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주식을 산 투자자 31만 1,480명의 평균 손실률이 무려 54.26%나 된다고 하고요. 평균 단가는 10만 2,451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10만 원 넘게 샀는데 3만 원까지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 초만 해도 5만 원대를 기록했는데 지금 3만 원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 17만 원일 때 샀다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억대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2천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이라도 건져야 하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기업들 묻어두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등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처럼 그냥 두면 나아질지 고민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실 카카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둬도 괜찮아요. 내지는 2천만 원이라도 찾으세요. 어떤 걸 명확하게 이렇게 선별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플랜들을 카카오가 세워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의 수뇌부들이 다 지금 구속되거나 아니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지금 카카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사업들 예를 들자면 지금 AI 모델인 코어 GPT 2.0을 공개하기로 올해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발표 시점이 늦춰졌는데 아마도 연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관련해서 관련 사업을 공개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는 여전히 연내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중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플랜을 세운 것들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의 어떤 주가 반등 지금 3만 원대인데 4만 원대, 5만 원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카카오 법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대주주 지위를 잃는다라는 네. 거죠. 일단 형사처벌 이력이 생기면 인터넷 은행 지분의 10%를 초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지금 카카오가 현재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이 27%나 됩니다. 예. 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결국에는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준법 경영 통제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일단 지금 경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네. 더 강화한 준법 경영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경영 회의에서 외부 기구를 통해서 위험 요인 점검하고 통제받는 방안까지 지금 논의가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삼성의 이 준법감시위원회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부 감사 기구로 활로를 찾겠다라는 걸 텐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삼성그룹도 관련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그룹의 실효성이 있는지요? 일단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이 삼성중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민사회 학계 또 법조계 인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계열사의 이제 컴플레이언스 조직을 한데 묶어서 준법 경영을 확산시키는데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평가인데 하지만 사실 강제성은 없어요. 법적 책임이라든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역할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카카오가 준법감시기구 역할 또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출범을 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뭐 여러 이 카카오를 향하는 눈들이 많잖아요. 네. 비판의 눈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그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해볼 게 지금 그동안 카카오의 내부 감시 역할을 수행했던 기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새 준법 감시 기구가 들어선 게 과연 맞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 CA 협의체 산하 이 공동체 준법 경영실이 내부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진 관련 리스크가 사실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불거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부 조직의 역할 또 기능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 이후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나서 외부 감시 조직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이러한 카카오 옥죄기가 국내 플랫폼을 절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불법사항, 위법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그에 맞게 처벌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걸 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금감원은 사실 정식 사법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금융감독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김범수 이 창업자를 포토라인까지 세운 것 저는 사실 금감원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잉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자신 있어요 도 있겠지만 네. 또 하나는 금감원의 특사경이 그동안 존재감이 굉장히 없는 기구였어요.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실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관련 수사를 담당하면서 이 검찰만큼이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연출한 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위법하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상황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플랫폼 사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봤을 때 신사업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좀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언론사들은 또 이러한 카카오 때리기가 진보적인 플랫폼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작용한다고 보세요? 일단 네. 지금 뭐 우리나라는 사실 네. 문제인 게 경제 문제, 뭐 뭐든지 사회 문제 맞아요.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맞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카카오 하면 떠오르는 플랫폼, 뭐 그 포털 사이트가 바로 다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흔히 이제 다음은 진보 성향의 이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이번 정부가 보수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털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 비판한 듯한 또 발언을 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또 포함이 되면 아마도 이 해석이 보다 더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군요. 경제 문제에서까지 또 이렇게 정치 네, 좌우가 갈린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어쨌든 뭐 이 같은 리스크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기업으로 쇄신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카카오가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사실 우리가 기업 철학, 경영 철학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철학이라는 게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철학은 갈 길을 알려주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철학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학 없이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모래 위에 기둥 세운 거랑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 경영 철학이 없이 이 성장에만 방점을 두고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가 제어되지 않는 시점까지 온 건데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열사가 144개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축소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내실다지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위시한 이 메타 같은 기업들을 봤을 때 떠오르는 기업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과연 지금 카카오 기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떠오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걸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속도 경영으로 지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살을 찌웠어요. 네. 이제는 불필요한 살들을 좀 덜어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입니다. K-팝 민낯 보여준 피프티피프티 사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깜짝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K-팝 대표 아이돌이 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전속 계약 분쟁에 휘말리고 맙니다. 결국에 이제 4명의 멤버가 있었는데 1명만 복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키나만 소송을 중단하고 지금 소속사로 돌아왔는데요. 네. 11월에 데뷔를 했었죠. 지난해 11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뷔 5개월 만에 큐비드로 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중소돌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네. 지난 6월이었죠. 돌연 4명의 멤버 모두가 실내 파탄을 이유로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해서 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었습니다. 네. 지금 뭐 K-팝 스타들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스타들을 이을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다라는 기대를 모았었는데 결국에는 피프티피프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이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멤버 키나가 소속사로 유일하게 돌아오면서 작심 고백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배우 세력에 대해서 작심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데는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가 배우 세력으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안성일 대표가 멤버 세나의 가짜 코로나 양성을 기획해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숙소에서 빠져나오는 등의 작전을 지시했다.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안성일 PD 뭐 회사 관계자들과 마주치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피프티피프티와 안성일 PD 사이의 신뢰가 오래가지 못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낸 뒤에 오히려 안성일 PD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네. 이 가처분 소송을 제안하면서 앞에서는 나서서 도와줄 수 없는 대신에 뒤에서 증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이 안성일 PD를 배제하고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를 상대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걸 기각했죠. 이후에 이 키나만 항소를 취소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는데 나머지 3명의 멤버 항고 진행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멤버 4인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고 어트랙트의 전속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서 3인의 복귀 가능성도 무산이 됐습니다. 자, 사실상 해체를 맞았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이 당사 아티스트인 나머지 3명 멤버 아란, 시오, 세나 이 3인 간의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전속 계약 파기의 이유, 그러니까 전속 계약 해지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관련해서 폭로가 이뤄진 만큼 어트랙트 측에서는 더기브스 안 대표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법적 처벌을 묻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3명의 멤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법적 소송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네. 이들에게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에게 또 어트랙트 측이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는데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 매체에 수차례 관련해서 안성일 대표 또 총괄 이사 백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적인 언동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또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 세력이다라거나 피프티피프티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안 PD 측 주장입니다. 다만 이 안 PD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부모로부터 이 전속 계약 해지 시 파생될 문제점에 문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은 해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또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에 대해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로 추가 진행될 수 있다. 법적 조치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세계적인 K-팝 호황기에서 가수와 소속사 간의 전속 계약 분쟁이 불거지면서 이제 국내 가요 산업의 민낯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화려한 K-팝 스타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선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K-팝 그룹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데뷔하는데 보통의 경우 한 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와, 지금 이 네. 피프티피프티 같은 경우는 60억이 들어갔다고 하죠. 뭐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차도 팔고 또 90세 노모의 이 통장 적금도 깼다라는 네.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춤, 노래, 연기 기본으로 연습을 시키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데뷔하기 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외국어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음반 녹음해야 되죠. 또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죠. 숙소 제공해야 되죠. 또 멤버들에게 생활비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데뷔 이후는 괜찮냐? 데뷔 이후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죠.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건데 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한 뭐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투자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 뉴진스를 꿈꾸죠. 데뷔 네. 2개월 만에 뭐 혜성처럼 네. 가요계 모든 차트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초기에 비용을 뽑고 손익분기점을 넘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근데 손을 꼽을 만큼입니다. 네. 결국에는 사실 걸그룹이 실패하게 되면 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기획사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트랙트 같은 경우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했던 게 이제 매몰 비용에 대한 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이들에게 투자된 비용들인데 뭐 음반, 뮤직비디오 제작 그리고 또 트레이닝 비용들
사실 이건 한 번 지출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간 돈에 대한 뭐 아쉬움,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매몰 비용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이 지출되게 되면 이 지출이 훨씬 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커질 수 있는 지출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결국엔 3명의 멤버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K-팝 발전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과 시장이 형성돼야 되는 게 맞지만 특히나 중소기획사라든지 아니면 인디 뮤지션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터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인디뮤직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 본인들이 노래를 직접 만들고. 만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소속사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약간의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또 을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을이지 않습니까? 네. 뜨지 않은 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IP 권리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 위반이라는 부담도 적어서 이 템퍼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템퍼링이 어떤 거냐면 전속 계약 만료 전에 이제 사전 접촉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지금 피프티 사태로 드러난 상황을 봤을 때 분쟁을 촉발한 배우가 있죠. 프로듀서 측, 아까 지금 안 PD 측으로 네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외주 용역사가 지목이 되는데 이게 원래 스포츠 분야에서 유래된 언어인데 지금 가요계에서도 상당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소속사와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이 있던 가수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선이 잘 안 됐었나 봅니다. 계속 이런 일이 터지는 거 보면. 사실 그동안의 어떤 뭐 표준 전속 계약서라는 게 기획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사실 기획사가 갑의 입장에서 사인을 하게 되고 네. 소속사, 그러니까 연예인이죠. 보통의 경우 연예인들, 아티스트들이 을의 입장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입장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게 지금 피프티 사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속계약 파기 같은 어떤 탈출 도구로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연예인들, 뭐 최근에는 마약 관련된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몫으로 이 연예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죠. 이 기획자, 그러니까 기획사 대표 등이 또 이 몫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획사들이 정상적으로 영리활동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 전속 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연예계 전속 계약 기간 중에 사전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FA 즉 자유계약 제도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이 이제 MB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때 표준 계약서를 만들 때 그때도 이제 유인촌 장관이 문화부 장관이었죠. 네. 그래서 잘 아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준 계약서라는 게 연예인,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 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기획사가 피해를 본 상황,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업계 관계자들을 유인촌 장관이 만나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템퍼링 방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피프티 사태를 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기획사 대표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업계가 가장 원하는 게 일종의 FA 제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소속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에서 입질이 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동안 키운 과정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매몰 비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몰 비용에 대해서 보상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지금 기획사들을 운영하는 뭐 기획사 운영진들의 목소리인 거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게 유인촌 장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케이팝의 역사는 굉장히 깊고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닌데 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다각도로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관련해서 이윤천 장관이 FA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프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갈 수 있었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걸그룹이었어요. 네. 그런데 단 몇 개월 만에 그 가능성 증발돼 버린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피프티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건 팬덤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욕심을 부렸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BTS 사례를 좀 많은 이 기업들 그러니까 기획사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 게 팬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볼 수 네네. 있죠. BTS 같은 경우는 사실 팬들과 공유할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놓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그룹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팬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뭐 계약 관련된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아티스트, 기획자, 창작자가 음악을 만들어 나갈 때 지금 우리 K-팝의 위상이 세계 최고인 만큼 어떻게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세요.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에 만나볼 주제는요. 메네라 공원을 아시나요?입니다. 요즘에 서울 번화가 인근에 위치한 한 거리에 이른바 위기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메네라 문화에 심취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면서 메네라 공원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그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무슨 약간 영화 제목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메네라가? 이 메네라라는 게 일본식의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음.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일컫는 일본식 신조어인데 네. 뭐 가정 폭력이라든지 집단 괴롭힘 같은 이 어두운 과거 탓에 자기 이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고 타인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성향을 보이는 특징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정형화된 일본식 옷차림, 화장법 이렇게 튀는 외양으로 본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시작이 된 문화예요. 네. 이 트위터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동영상 사이트에서 홍대 쥐레개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쥐레개라는 말도 되게 특이하고 어색한데 2023년에 가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삶과 생각이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다고 해서 꽤나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여중생들이 인터뷰한 영상인 건데요. 네. 쥐레개라는 게 이제 이 역시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패션 신조어인데 밟으면 터질 것 같은 쥐레 같은 여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쁘고 깜찍한데 네. 그것과 다르게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서 충동적이고 위험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이제 쥐레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영상을 봤는데 인터뷰에 응한 이 여중생 3학년인 것 같아요. 중학교 16세라고 3학년? 하죠. 네. 16세라고 하는데 조건 만남을 3개월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다는 네, 거죠. 예. 그게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하고 관심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출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남자 만나서 돈을 벌고 이걸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네. 여중생이라서 무적이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만나는데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밝히는데 아무렇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네. 놀랍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게 더 저는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예. 한 달에 150만 원 이렇게 조건 만남을 통해서 번다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보는 사람을 되려 당혹스럽게 만든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제 사실 이 인터뷰에 응한 여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런 직업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 돈이 잘 안 된다. 아. 지금 10대 청소년인데 벌써 돈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이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의 경우 학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네. 10대들 청소년들의 경우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1차 충격, 2차 충격 계속해서 충격적이고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린 나이의 친구들인데요. 이들이 네. 이제 틱톡에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SNS에 성매매할 남성을 직접 구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락 오는 남성이 보통 3, 40대 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뭐 적게는 5, 6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이제 가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이 조건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번 돈 어디에 쓰냐? 지레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잖아요. 예. 관련해서 이 지레게들이 입는 특정 이 옷들이 의상들. 있다고 합니다. 뭐 화려한 블라우스에 A라인 치마라든지 통급 구두라든지 네,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이제 홍대 근처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활동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고 있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귀엽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코스프레 하는구나 젊은 친구들이 귀엽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 모습이 사실 그렇게 귀여워 보이지만은 그래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 무리지어 있는 10대들의 모습이 과연 뭐 요즘 시각으로 봤을 때 위험해 보이는 일탈 청소년 아니야? 아마 다들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홍대 입구역 경의선 숲길 그러니까요. 공원이잖아요. 온 가족 단위가 다 막 산책을 하는 곳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관심 받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거기 다양한 연령대, 물론 젊은 층이 가장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기서 춤을 춰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이제 지레게 옷 자체가 좀 특이한 옷들이잖아요. 네. 그런 옷들을 입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택해서 그렇게 무리지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뭐 관종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맞는지 참 싶은데 어쩌다가 이 메네라 공원에 모이게 된 건가요? 이 공원에, 이 장소에. 일단 이 친구들이 사실 다들 거의가 가출 청소년들이에요. 네. 근데 이 가출 청소년들이 보통의 경우 글쎄요 친구들의 꼬임에 또 넘어가서 가출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정폭력을 겪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겪거나 이렇게 학교와 가정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출을 택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보통 이 가출 청소년들 특징, 10대들의 특징이 또래 모임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같이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애정받고 싶어하는 뭔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무리지어 있다 보면은 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건 만남 같은 것. 그러니까 조건 만남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이 다 조건 만남을 하게 되면 나도 조건 만남해서 손에 돈이 주어지고 네. 또 그 돈으로 본인이 원하는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 그게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지레게 또는 이 지금 메네라 뭐 이런 공원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장래에 꿈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가 공통된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패션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울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우울한 것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게 자칫하면 본인이 진짜 우울증이 아닌데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왠지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또한 사실 해결 방법을 찾기가 좀 요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청소년들을 구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줄 어른들이 오히려 조건만은 아까 3, 40대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미성년자 대상의 조건 만남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일단 사실 지금 SNS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DC 인사이드 보면 이 우울증 갤러리가 있잖아요. 네.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여성에 대해서 성착취를 일삼아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난 4월에 10대 여학생 A양이 SNS를 통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상황을 생중계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 배경에 이제 우울증 갤러리가 있었던 거죠. 20대 남성이 연루돼 있었는데 이 20대 남성 결국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10대 여학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을 지난 5월에 또 개인 방송으로 이 중계하다가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는데 이 청소년들 미디어 SNS 하지 않는 청소년들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SNS를 활용한 범행 또 비행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메네라 공원에 상담 부스도 설치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적극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생법률쇼 참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법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요, 전화 그리고 홈페이지 이메일이고 여러분이 편한 곳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